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발간한 기업 보고서를 통해서 보다 현명하게 기업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이번에는 박성순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경 하이테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쓰셨던데, 시장에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주로 잘 알려진 기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세경 하이테크 이제 폴더블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네. 먼저 뭐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IT용 기능성 필름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뭐 이 세경 하이테크에서 제조하는 거는 이제 필름입니다. 근데 필름의 기능성을 더해서 보통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IT용으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주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요 사업이 데코 필름, 이제 광화 필름, 그다음에 보호 필름, 사출 필름으로 구분되는데요. 이제 매출 구성은 데코 필름이 한 30%, 광학이 40%, 사출 필름이 2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데코 필름, 광화 필름, 사출 필름도 좀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코 필름 같은 경우는 이 아래 그림이 보시듯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저 표면에 들어가는 필름인데 이 색상이나 이제 무늬를 내주는 네. 필름이에요. 그래서 데코 필름 같은 경우는 이제 글라스 소재를 케이스로 하고 있는 스마트폰, 즉 고가 폰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글라스틱은 이제 플라스틱 폰인데 약간 글라스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필름이다. 그래서 저가 폰에 주로 사용되는 필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는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광화 필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폴더블 폰 보호 필름이고요. 예전에 이제 폴더블 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뉴스에서 이제 필름을 뜯어가지고 고장났던 이제 뉴스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소비자들이 모르고 요 보호 필름을 뜯으면서 이제 고장이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UTG라고 하는 이제 유리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여기 보호해주는 이제 필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광화 필름 안에서도 옵티컬 필름이라고 해서 여기 옵티컬 필름은 이제 OLED랑 이제 글라스를 붙여주는 이제 OCA라고 하는 접착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는 이제 북미 고객사 향으로 들어가는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출 필름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필름,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능성 필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면 뭐 방수, 방열, 절연 이런 기능성을 가진 필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시장과 동향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업체고, 저희가 오늘 이제 이세롬 연구위원과도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 좀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연구위원님께서는 스마트폰 시장의 동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전반적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올해 같은 경우는 소폭 성장할 거로 보이고요. 네. 한 3% 정도 시장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작년이랑 재작년, 그러니까 22년도에도 한 10% 정도 전체 시장이 감소했고, 작년에도 2% 정도 감소하면서 2년 연속 부진했고요. 출하량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전체 출하량이 10년의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출하량을 기록했을 정도로 굉장히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좀 긍정적인 거는 이제 4분기부터 글로벌 출하량이 조금 증가했는데요. 4분기에 7% 정도 YOY로 증가했는데, 얼마 전에 나온 1분기, 24년도 1분기 출하량도 한 7%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좀 바닥은 좀 이미 좀 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업체별로 보면 대부분 다 이제 감소를 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너, 하웨이, 레노버 이런 중화권 일부 업체만 이제 출하량 증가를 보였고요.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출하량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출하량 감소 대비해서는 감소량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플랫한 거 보실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액 감소폭은 0.8%입니다. 출하량 감소에 비해서 이제 매출액의 감소가 적었다는 건 결국은 고가폰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ASP가 상승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출하량이 감소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분기부터는 이제 출하량이 좀 증가한 추세이고요. 전체 업계에서도 재고 수준이 이제 건전한 레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까지 이제 출하량 감소했는데 올해도 출하량 감소를 한다는 건 조금 이제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2억대 정도로는 반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폰에 있어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는 온디바이스 AI인데요.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1월에 갤럭시 S24를 발표하면서 최초로 탑재를 했죠. 그래서 뭐 번역 기능이라든가 뭐 사진을 뭐 뒤에 배경을 지우는 기능 같은 AI 기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중화권 업체들도 이제 AI를 탑재를 하고 있고 애플도 하반기에는 아이폰 16에다가 AI 기능을 탑재할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온디바이스 AI가 저희가 뭐 소비자가 느끼기에 뭐 굉장히 뭐 사용하기 좋다 뭐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수준에서는. 근데 이런 실용성과는 별개로 과거에 저희가 이제 카메라 뒤에 스마트폰 보면 카메라 개수가 계속 늘어났잖아요. 네. 이런 멀티 카메라 같이 이제 스마트폰 수요를 좀 이제 진작하기 위한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일단 AI가 스마트폰 출하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갤럭시 24 같은 경우도 전작 대비해서는 괜찮은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마케팅 포인트로는 일부 활용되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가 계속해서 스마트폰에는 화두로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이제 스마트폰 산업의 동향은 이렇고 그 안에서 세경 하이테크만이 가지고 있는 주요 투자 포인트로는 어떤 부분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세경 하이테크 뭐 시장에서 알려진 대로 결국 폴더블 폰 벤더로 알려졌기 때문에 네. 폴더블 폰 시장이 가장 중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도 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UTG라고 하는 글라스를 보호하는 필름을 고객사에 독점 공급 중인데요.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은 중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만큼의 속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구성이나 뭐 신뢰도, 가격 이런 것들이 뭐 소비자에게 약간의 허들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11% 정도는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이. 그리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해 왔죠. 22년도에도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했고 작년에도 한 66% 정도 차지했는데요. 올해는 한 6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1년도에 700만 대, 22년도에 900만 대 넘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900만 대로 이제 좀 정체를 됐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폴더폰을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갤럭시 G6 시리즈도 좀 출시를 땡기고 보급형 폴더폰도 나올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출시를 땡기고 보급형 네오 출시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출하량은 1000만 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도 올해는 폴더폰이 시장 성장을 좀 상회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경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보호필름 독점 공급하고 있고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출하량 증가에 따라서 물량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화권 고객들에게도 폴더블 OLED를 공급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경우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폴더블 패널을 공급받아서 이제 탑재를 했는데 네. 중국의 폴더블 출하량이 오히려 성장이 빠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는 높은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중화권 업체들이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하기 때문에 중화권에서도 물량 증가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와 중화권에서 동시에 물량 증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이게 보호 필름의 좀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 소재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단가가 인상이 되는 효과가 올해 발생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Q 증가와 P 증가가 동시에 올해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폴더블 필름은 매출액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제 글라스틱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라스틱은 중저가 폰에 사용되는 필름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A 시리즈, F 시리즈, M 시리즈 같은 보급형에 사용되고 있는데 20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율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세경 하이테크의 글라스틱 필름에 수율 문제가 있어서 물량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고객사로부터.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수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물량은 크게 증가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도 크게 물량이 좀 증가될 걸 보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대 정도의 물량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글라시틱에서도 작년 대비해서 실적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글라시틱도 올해에는 투자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핸드폰이거든요. 스마트폰. 기존에도 이제 계속해서 스마트폰에만 이제 거의 세경 하이테크의 필름이 공급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태블릿 쪽에 사용되는 이제 필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OLED가 이제 태블릿으로 확산되는 이제 올해 거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북미 고객사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상반기에 2가지 종류의 OLED 태블릿을 출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OCA 필름, 이제 접착 필름을 세경 하이테크가 공급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세경 하이테크는 일본 소재 업체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OLED 태블릿이 잘 될수록 세경 하이테크 OCA 필름도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각각 2장의 필름이 들어가는데 세경 하이테크와 이제 경쟁사인 3M이 각각 1장씩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북미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태블릿을 출시하지만 점진적으로 노트북에도 OLED 패널을 이제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OCA 같은 경우는 필름 수량도 증가하고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또 장당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OLED에 대한 좀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도 뭐 워낙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스마트폰에 뭐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까지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좋게 볼 만한 요인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이를 기반으로 실적에서 기대할 요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 수치와 함께 실적에 대한 전망 들어볼게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한 27%, 영업이익은 5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매출액은 3,889억 원, 영업이익을 556억으로 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포인트들이 다 올해 실적 상향의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데코필름 같은 경우는 이제 중화권 고객사들도 데코필름을 적용 모델을 좀 증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아까 글라스틱 적용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데코필름 매출액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폴더블 필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이제 폴더블 폰 스마트폰 출시가 좀 땡겨지고 보급형도 출시하면서 전체적인 물량 증가 그리고 중화권 고객들의 폴더블 폰 출시 증가로 전반적인 Q 증가와 함께 이제 새로운 보호 필름 때문에 단가 인상 효과가 있어서 이제 폴더블 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L도 올해는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옵티컬 필름, 이 OCA 필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태블릿 신규로 나오는 물량 때문에 증가를 하고요. 또 아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이제 여기 옵티컬 필름은 북미 고객사의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좀 이제 수율 이슈가 있어서 이제 세경 하이테크가 작년에 물량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태블릿과 모바일 쪽에서도 올해는 성장이 있어서 옵티컬 필름은 작년 대비도 또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은 전 부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 필름 같은 경우가 단가 인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글라스틱은 물량 증가, OCA도 물량 증가하면은 전반적인 이익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필름 업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이익이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이익률이 증가하는 모습 14.3% 정도 작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주가는 지난해 연말부터 좀 올랐더라고요. 밸류에이션은 네.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네. 작년부터 주가가 좀 올랐던 이유는 네. 이제 뭐 OLED 태블릿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지금 오늘 방금 기준으로는 한 9.9배 정도 올해 기준 9.9배 정도에서 지금 PR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역사적 밴드로 보면은 좀 중단을 좀 하회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어 업체 같은 경우가 이제 필름이나 폴더블 폰 관련 업체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12배 정도거든요. 그래서 세경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는 상태이고 과거에 이제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가 이제 폴더블 폰이 처음 나왔을 경우에 그 상장 초기에는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가 되다가 이제 폴더블 폰이 계속 좀 사실 성장이 좀 둔화되면서 이제 실적이 안 나왔거든요. 세경 하이테크에. 그래서 실적 부진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5배까지도 좀 하락을 한 상태였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글라스틱 수율 개선, 그 다음에 OLED의 태블릿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점 대비해서 좀 확대되면서 9배 이상으로 좀 올라온 상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폴더폰 흥행 여부랑 이 IT향 OLED의 확산 속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이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뭐 IT OLED가 잘 전환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폴더폰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삼성전자의 물량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했을 때는 네. 실적도 좋겠지만 밸류에이션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소로 분명히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 얘기를 해주셨지만 반대로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어요? 뭐 결국은 스마트폰 출하량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출하량과 폴더폰 흥행 여부인데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2년 연속 감소했기 때문에 물론 올해 같은 경우까지 이제 또 역성장이 예상되지는 않지만 결국은 하반기의 경기 매너성에 따라서 스마트폰 수요는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올해에 3% 정도 성장을 예상하는 것은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얼마나 나쁘냐 좋으냐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폴더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수요 상황도 수요 상황이지만 좀 경쟁 상황이 좀 이제 바뀌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의 독점적인 이제 독주했던 시장이라면 이제부터는 BOE랑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도 공격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고 있거든요. 특히 BOE 같은 경우가 하웨이랑 같이 이제 폴더폰 OLED 공급량을 굉장히 빨리 늘리고 있는 상태여서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한테는 경쟁이 좀 심화되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화권 디스플레이, 중화권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반대적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의 물량에 좀 악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좀 보급형 폴더폰을 내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나오는 보급형 폴더폰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폴더폰 물량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폴더블 폰 그리고 IT OLED 쪽에서 어떤 성장을 이뤄내는지가 세경 하이테크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순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윤석 연구위원과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아볼 기업이 레뷰 코퍼레이션인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뭔가 MZ스러운 기업을 잘 탐방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회사인지 들어볼게요. 네, 그 레뷰 코퍼레이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역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레뷰 코퍼레이션은 2014년도 설립된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 기업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제 광고주에게 최적화된 인플루언서를 연결해서 이제 광고를 진행하는 플랫폼 사업을 뜻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플랫폼인 레뷰 플랫폼을 통해서 국내 나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시장을 선점했고요. 현재 국내 점유율은 약 60% 정도로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1위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 이렇게 국내에서 먼저 시장을 선점한 이후에 2016년 태국을 시작으로 2018년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2019년 필리핀 등 이제 해외 현지 파트너사들과 플랫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글로벌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이제 레뷰 셀렉트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출시를 했고요. 매크로, 메가 인플루언서까지 회원을 확장했고, 2022년에는 레이블 코퍼레이션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사업 영역을 중국 라이브 커머스까지 확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사는 기존 레뷰 플랫폼과 신사업의 급속한 외형 성장을 기반으로 2023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 기업. 정말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딱 알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이제 사업 부문별 현황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동사의 이제 사업 부분은 레뷰 서비스, 셀렉트 서비스, 레이블 코퍼레이션 이렇게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KPI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121만 명의 국내외 인플루언서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6.1만 개의 고객사, 747만 개 이상의 인플루언서 콘텐츠 및 84만 건 이상의 캠페인 데이터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부분별 매출 구성으로는 이제 레뷰 서비스 72%, 셀렉트 서비스 2%, 레이블 코퍼레이션 23%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사업부별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레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의 레뷰 플랫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크게 이제 자가 브랜드 보유 기업, 그 다음에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광고 대행사로 구별을 할 수 있고요. 레뷰 서비스 내에서 각각 38%, 51%,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뷰 플랫폼을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1:1 맞춤 상담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플루언서를 모집을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적합한 인플루언서를 매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인플루언서가 콘텐츠를 작성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광고주에게 결과 보고서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나노 및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작성을 하고 나서 소액 또는 이제 제품 등의 리워드를 제공을 받고 있고요. 동사는 광고주로부터 캠페인 건당 약 18만 원의 광고 대행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셀렉트 서비스인데요. 셀렉트 서비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레뷰 플랫폼과는 다르게 이제 매크로, 메가 인플루언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매크로, 메가 인플루언서 회원 수는 약 1.2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아무래도 대형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주요 브랜드사 혹은 이제 종합 광고 대행사의 광고를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가 매크로 인플루언서들은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기 때문에 광고주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동사가 먼저 선정을 한 후에 제한 수락형으로 캠페인이 좀 진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레이블 코퍼레이션인데요. 동사는 이제 레이블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중국 플랫폼에서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인 왕욱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중국 내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사 매출의 23%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는 이제 중국에 직접적으로 진출을 원하는 국내외 브랜드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마케팅 전략뿐만 아니라 현지 물류 계약 등을 포함한 턴키 형태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이런 턴키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뷰티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브랜드사 제품을 매입한 이후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유통사업도 직접적으로 영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인데요. 기타 부분은 글로벌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뷰 글로벌이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나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한 18만 명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 현지 광고 대행사에게 직접적으로 레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월별 거래액 혹은 이제 월별 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 형태로 수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인플루언서 광고 마케팅 시장이 워낙 이제 SNS 상에서도 핫하고 플랫폼 상에서도 핫하고, 그리고 이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쪽 동향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이제 글로벌 광고에서 이제 인플루언서 광고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환경의 변화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플루언서 광고 시장의 장점 때문입니다. 먼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최근 광고 노출이 제한되고 기존 광고의 효율성이 좀 낮아지는 변화 속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소셜 미디어 유저들이 이제 아무래도 MZ 세대들이고 IT 기술에 좀
적합 IT 기술을 잘 활용을 하다 보니까 유저들이 광고 없는 요금제를 활용하거나 혹은 이제 노출형 광고를 차단하는 서비스인 애드블록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광고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2024년 하반기까지 서드파티 쿠키라는 것이 제한이 되는데요. 이 서드파티 쿠키라는 건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좀 필요로 하는 이제 이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광고가 아무래도 제공이 중단되기 때문에 최근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퍼포먼스 광고의 효율성이 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인플루언서 광고 관련돼서는 이제 좀 인플루언서 광고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플루언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가 이제 광고의 제작부터 유통까지 모두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루언서의 창의성과 진정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인플루언서는 대부분 특정 전문 분야를 설정하고 이제 비슷한 성향과 연령대의 팔로워들을 직접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상적인 삶을 공유하면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팔로워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다양한 형식의 창의적인 광고는 팔로워에게 진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이제 상품 구매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인플루언서 광고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도 잘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를 기반으로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자 투자 포인트는 뭐예요? 동사의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자동화 시스템을 보유했다는 점이고요. 네. 동사는 이러한 인플루언서 매칭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경영 효율화와 플랫폼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경영 효율화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은 동사는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당 생산성이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동사의 인당 생산성은 1인당 월 평균 캠페인 운영 건수로 볼 수가 있는데요. 2019년에 1인당 월 평균 캠페인 건수가 203건에서 2023년도 350건까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생산성 향상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2021년도 39%에서 2023년도 33%까지 하락하면서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매칭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플랫폼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동사는 빅데이터 축적, 매칭 알고리즘 정교화 및 캠페인 자동화, 그다음에 매칭 속도 및 정확도 증가, 광고주 증가, 인플루언서 회원수 증가, 플랫폼 생태계 및 사업 규모 확대, 빅데이터 축적 가속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을 했고요. 동사는 이를 기반으로 진입 장벽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외에 또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요인 뭐가 더 있나요? 동사는 지금 레뷰 서비스 이외에도 레뷰 링크, 레뷰 카드, 레뷰몰 등 이제 추가적인 서비스를 지속 출시 중에 있습니다. 먼저 레뷰 링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플루언서의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인플루언서의 다양한 계정을 모아서 확인할 수 있고요. 공동구매 및 소셜 커머스 활동은 인플루언서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레뷰 카드인데요. 인플루언서 전용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사와 협업하에 이제 아직까지는 출시가 안 됐지만 조만간 발급이 될 예정입니다. 인플루언서의 상품 직접 구매와 캠페인 참여 및 레뷰몰 구매 시 사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뷰몰이 있는데요. 레뷰몰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 및 광고주 대상의 커머스 서비스입니다. 2분기 이내로 오픈할 예정이고요. 현재 보유한 인플루언서 및 광고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체몰 인플루언서 및 브랜드 세포마켓 개발이 가능하고 판매와 결제 및 광고 기능까지 모두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이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서 과거에는 실적 데이터가 좀 어떤 회사였어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0년도 이후로 2021년, 2022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우상향한 기업이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 육박할 정도로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했던 기록입니다. 2023년 실적을 좀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은 516억 원, 영업이익 28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꾸준하게 이제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30% 가까이 성장을 하면서 안정적인 숫자를 보여줬는데 영업이익률이 좀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이제 선제적 인력 확보로 인한 이제 인건비 증가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레이블 코퍼레이션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직접적으로 유통 사업을 새롭게 진출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부대 비용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상장과 관련된 일회성 비용도 있었고 스톡 옵션 관련된 이제 주식 보상비 지출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좀 크게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좀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성적을 정리해봤으니 올해의 실적도 살펴봐야 할 텐데 2024년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2024년도 영업실적은 매출액 599억 원, 영업이익 64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고 시장 내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이제 선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광고주 영업 확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정도 증가를 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다시 10%대를 회복할 것으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대비해서 한 5.3% 정도 개선된 수치고요. 이렇게 개선되는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인건비 등의 고정비 효과가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2023년도 영업이익률 하락 요인이었던 일회성 비용까지 좀 감소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니, 이제 서두에 2023년 10월에 상장을 한 회사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새내기주인데,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어떻게 좀 추정이 가능할까요? 네, 사실 2023년도 10월 이후에 동사 주가 같은 경우에는 PER 밴드 20배에서 50배 정도 사이에서 유지가 되어져 왔었고요. 네. 현재 동사 주가는 많이 빠져서 2024년도 추정 실적 기준으로 PER 16배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현재는 좀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좀 주가를 보실 때는 아무래도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상장 후 동사 주가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이 이제 상장 초기에 공모가는 15,000원 정도였는데 4만원 정도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신규 상장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신규 상장 효과가 계속해서 감소를 했고 그로 인해서 12,000원 수준까지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12,000원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에 좀 지지부진했던 동사의 주가는 2023년도 12월 틱톡샵의 한국 진출 수혜 기대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2만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이제 이러한 지속적인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센티멘트를 개선시킬 만한 이슈가 계속 부재가 있어져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실적이 좀 아쉬운 실적을 기록하면서 동사 주가는 현재 10,000원 수준을 좀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뷰 코퍼레이션의 리스크로 보는 요인은 뭐가 있는지 들어볼게요. 네, 동사의 리스크 요인은 이제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으로 인한 경영권 변동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현재 최대 주주는 글로벌 커넥트 플랫폼 사모투자 합자 회사라는 곳이고요. 그곳에서는 현재 동사 지분 약 5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커넥트 플랫폼 사모투자 합자 회사는 사실 이제 사모펀드이고요. 레뷰 코퍼레이션을 인수하기 위해서 다우기술, 한국투자 파트너스, 키움 프라이빗 에쿼티 등이 조성한 사모펀드입니다. 펀드의 설립일은 2022년도 2월이었고요. 만기는 4년입니다.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매각 제한 기간이 지금 상장일로부터 1년이거든요. 지금 막 이제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좀 지난 상태인데 아무래도 6개월 이후에 이제 펀드 만기 전 오버행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버행 이슈가 좀 시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바로 미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는 부분이 이제 동사의 지분 8.3%를 보유한 LG U+가 이와 관련돼서 우선 매수 제한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향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개별적인 리스크라기보다는 새내기주가 가질 수 있는 특성에 대해서 언급을 살짝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그 시장의 성장과 함께 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 레뷰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최윤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